20년 동안 희로애락을 부동산 시장에서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금으로 하면 당연히 지금 자산이 훨씬 크니까 지금이 가장 많이 네. 버셨을 건데 수익률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확 벌리던 때가 있던가요? 그때 어떤 상황이셨고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확 벌리셨는지. 처음은 분양권이었어요. 제가 1,0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얘기했던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분양권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 분양권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이 지금은 10%잖아요. 그때는 20%였었어요. 근데 20%도 그때는 가격대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2천 정도 들어가는. 아, 20%인데도요? 예. 왜냐면 가격대가 이미 지금하고 다르게 낮으니까. 지금 계약금이 10%잖아요. 10%가 초기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다음 장에는 계약금 5%일 수도 있겠죠. 가격대가 더 오르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소액 단타의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네. 잡기만 하면 나를 자꾸 돈을 주네. 적은 돈을 넣는데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제가 또 함정에 한번 빠지긴 했죠. 왜냐하면 제 능력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권 투자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물 들어올 때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여기서 마지막에는 크게 한번 당하고 힘들었고 근데 어쨌든 뭐든지 수익이 가장 높은 거는요 소액으로 가장 크게 버는 수익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하고 후반부에 재개발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뉴타운이라고 불렀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아직 안 오른 것을 소액으로 붙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장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물이 들어온 곳. 그러네. 분양권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에서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꼭 마지막에 탈이 나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버는 곳이니 정부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죠, 저는. 아, 그래서 내상을 입으셨어요? 내상을 입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시장에는 다 리스크가 있고 모든 투자에서 최고의 수익률은 소액으로 남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투자에 하필이면 여기에 물까지 들어왔을 때가 최고의 수익률이 나온다. 문제는 물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올 게 노젓는다라고 하는 걸 합리화시키면서 노를 젓고 있지만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는 상황이란 얘기는 곧이어서 정부의 규제나 기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끝까지, 뒤에까지. 네, 그래야 욕심을 버리고 속된 말로 적당히 먹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노저면서 물고기 잡아서 넣고 있으니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 사람들은 100%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보수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보수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에서 계속하면서 내상을 입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억 벌고 2억 벌고 3억 벌고 10억 버는 게 좋지였다가 나중에는 그 내상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몇 번 겪는 과정에서는 1억 벌고 2억 벌고 10억 벌고 20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벌고 2억 벌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쌓여가면서 특별하게 그 내상 입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뭐 남들도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흔히 말하는 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야에 또 다른 분야에서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밖에 몰랐으니까. 나는 계속 한 놈만 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전 내상 입을 분들이 많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 놈만 패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한 놈만 패는 걸 몰라요. 본인들이 한 놈만 패고 있다는 상황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지금 한 종목을 계속 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종목을 파서 내상을 입고 난 다음에서 그거를 갖다 극복한 것들이 보여지는 분들은 말 속에서 그 느낌이 나와요. 근데 이번 장에서 제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이번 장에 들어와서 한 종목을 시작했는데 한 종목으로 벌어보니까 돈이 됐는데 돈이 계속 벌리니까 계속 돌려서 하는데 그 뒤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달리면서 나랑 같이 위아더 월드 그룹과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위아더 월드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으로는 꼰대예요. 꼰대이면 틀림이 없죠. 옛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은 달라라고 가요. 근데 저도 옛날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꼰대 그랬어요. 꼰대. 우린 지금 시기는 달라. 똑같은데요. 자산 투자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는 마지막에 온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항상 잘 될 때 잘 되고 할 때 그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하지 않는 공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글쎄 부용이라는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벌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 해주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끝에
상당수가 어떤 결과를 경험했다는 걸 아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강조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들고 싶진 않은 거죠.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지금 계속 노젓고 있거든요. 고기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레밍 쥐 이렇게 막 따라가듯이 지금 위아더 월드 해갖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합리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오르고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오르고 있잖아는 바꿔 말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경험이 쌓인 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모르겠고 설마 떨어지겠어? 근데 계속 돈을 벌다가 한 방에 무너지면 재기불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길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다라고 막 하는 분들 말하는 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골목대장님도 그렇고 네. 구만수 박사님도 그렇고. 왜 보수적이냐? 일단 당해본 사람이 그 고통을 경험해봤으니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 이번 장에 투자를 하셨던, 지난 장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특히 2007, 8년 혹시 여기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2007, 8년도에 뒤늦게 들어와서 비싼 돈으로 샀다가 그 이후에 5, 6년 동안 묶여가지고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던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댓글을 달면은 공감이 막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댓글에 공감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의 경험은요, 말로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근데 지금은 돈 벌고 있는 시장이니까 나랑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방이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지방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장이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흔히 말하는 사이클에서 그러면 이게 뭐 회복기냐 회복 준비기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오히려 지방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부분은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지방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었고, 죽어버린 상태에서 지방장 자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2008년 2월인가 그때 대책이 나오면서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이제 그때가 사실상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대세장은 서울 수도권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장이 메인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약간 부수적인 갭 벌리기 메우기처럼 부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처럼 간 것 같아요. 지방이요? 네. 지금도 보면은 서울 수도권장이 되게 강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방장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률로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덜한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장의 상승이 시작됐던 2014년도 이후에 2014년, 15년부터는 서울과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이 시장이 그나마 움직였던 시장이 확 죽어버렸었어요. 지방장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서울 수도권의 규제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서 약간 종속돼 버리면서 움직였던 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흔히 말하는 지방장의 급등, 흔히 말하는 상승장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 수도권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종속되면서 움직이는 장으로 보여져요. 시작이 된다라기보다는 지방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덜 움직였던 곳들,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가 직전에 굉장히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가 확 눌렸던 곳들. 네. 지금 오늘도 제가 그러지 않아도 KBC 봤는데 8월 2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천안이 튀고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내가 청주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청주가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천안 서북부가 저기 좀 확 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따라 움직이는데 이 장을 가지고 대세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갭 벌리기, 갭 메우기에 의한 개별 지역 장세 뭐 이런. 네, 개별 지역 장세지 흔히 말하는 대세, 서울 수도권의 대세장에 붙어서 여기에 유동성이 흘러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금 지방장 자체를 대세장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종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지방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청주라든지 뭐 김해, 거제 지금 뭐 사람들 일컬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봤던 대형의 수익은 아닐 거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이 꺾이지 않은 상태니까 저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소액이 갈 데가 없어서 중소도시화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제 광역시급은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고 네. 여기다가 뭐 대구는 어쩌고 저쩌고 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그나마 제일 강한 장이 부산장하고 대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가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긴 하긴 한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장이라 움직임 폭이 조금 부산하고 대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거기서 크게 벌만한 흔히 말하는 크게 벌만한 곳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결국 중급 도시들이거나 광역시의 광역시 구축들이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투자 메커니즘 있잖아요. 서울을 사라, 신축을 사라, 재개발, 신축이 될 걸 사라. 이 흐름이 지방장 광역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축이 많이 안 올랐어요. 중급 도시들과 함께 아직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그 중급 도시들이거나 광역시급에서 위치는 좋은데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구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소도시는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역시. 네,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빠져나올 시간을 못 만들겠다, 못 찾겠다. 그러려면 난 안 들어간다 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다면 중소도시는 잘 안 들어가는 입장.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서울의 상승장이 시작됐던 2014년, 15년도의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5억대였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5억대 정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일한 시점으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5억보다 싸게 분양했던 한 4억대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10억대를 찍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2배 정도 더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난 거지 양극화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절대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지니까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양극화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는 하고 그 갭은 점점 벌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양극화라고 딱 확정짓기에는 저는 수도권의 갭 메우기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지난장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벌리면 메우고 벌리면 메우는 과정이 되게 여러 번에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대출 규제가 조금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출 규제 부분을 잘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차주별 대출 규제가 6억 이상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인가요? 적격 대출은 9억인데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억 이상 아파트도 안 되고 결국에는 4, 5, 6억 아파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금 더더구나 다주택자들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패닉바이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래 좋아하는 것은 신축인데 신축이 4, 5억짜리는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4, 5, 6억대 아파트 또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적격대출 같은 9억 미만 아파트. 그러면 9억 미만대 아파트에 대상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요의 층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밑에 층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층의 움직임이 폭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갭 메우기 장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과 비교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양극화라면 인정.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양극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극화를 메우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장 환경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일산 대형 아파트 사고 이자에 못 버텨서 2013년에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그 경험이 뼈 아프기에 항상 투자할 때 그때의 기억을 염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산인데도 그러네. 지금 보니까 2010년 일산 대형 아파트를 사고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자에 못 견뎌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본인이 그 당시에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그 시장 변화에 따른 그 어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무리하게 들어갔었다가 힘들어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때 그 경험이 어떤 생각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패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셨지만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그런 행동이거나 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모든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 판단의 기준이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용납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지금 어디가 오르냐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김부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때 그 상황은 너무 속상하셨겠지만, 결국 이 부분이 본인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본인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일산 대형 아파트,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3년도라면 상당히 싼 가격에 파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인지 또 느끼실 거라고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아,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팔아야 되고 이때 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경험 없이 그냥 접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게 복기를 통해서 딱 개념이 잡힌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공을 한번 쌓은 거네요. 네, 그럼요.